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9차시, 29차시를 할 텐데, 선생님이 28차시를 하고 바로 30차시로 넘어갔습니다. 조선전기 대외 강의를 하고 나서 임진왜란의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갔고요.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은 선생님이 이렇게 온라인 학습으로 만들어서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찍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요 29차시를 반드시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선생님이 찍고 있는 요 부분은 다음 주 이제 온라인 계약 전까지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반드시 다 들어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또 여기 7반 교실이고 혼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썰을 풀고 있는데 되게 또 민망도 하고 그러네요. 자, 아무튼 오늘 내용은 바로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붕당 정치, 자 어떻게 등장을 했고, 자 이 붕당 정치가 어떻게 쭉 흘러갔는지를 배울 건데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이 왕들로 따지면 선조, 그 다음에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때까지 6명을 거쳐서 가고요. 기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200년 가까이 되는 아주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우리는 1시간에 다 배우는 거예요. 붕당 정치라는 게 사실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그래서 좀 간략하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간략하게 표현을 하다 보면은 좀 되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과서 같은 데 보면은 뭔가 뭐 붕당이 등장했고 동인 나오고 서인 나오고 갑자기 또 노론이 등장하고 얘들은 또 누구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좀 이 표로 좀 나타내 보려고 이렇게 좀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표로 선생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학습지 그 필기노트 그 부분을 표로 한번 표현해 볼 테니까 이 표를 보고 여러분들은 이제 같이 따라 그리던지 아니면은 여러분 뭐 캡처를 뜨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으로 정말 붕당 정치에 관해서는 가장 간편하고 간단하고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붕당이라는 건 무엇인지, 언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 선생님 표를 이렇게 만든 것은요, 선조 때부터 그리고 숙종 때까지의 그 일대기를 연표로 한번 나타내 보기 위해서입니다. 연표 속에서 선생님이 붕당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기 한번 표현해 볼 텐데요. 여러분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훈구와 사림의 대립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림이 집권을 했다, 권력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 어느 왕 때 권력을 잡았냐면 여기 써볼게요. 여기 선조 때 사림이 집권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선조 때 사림이 집권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림이요 권력을 잡고 나서, 자 그리고 그들은 다시 분열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사를 쭉 흘러가 보면은 항상 뭐 진골, 문벌 귀족들, 그리고 양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배층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토지와 관직인데 이것을 두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라 시대 때는 진골들이 서로 다 성씨가 갖고 자기가 어떤 그 관직과 토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서로 왕이 되려고 싸웠죠.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죠. 자, 그리고 고려 시대 때는요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문벌 귀족들은 이제 외척, 왕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게 바로 이자금의 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 시대는요 외척들이 정치에 관여를 할 수 없는, 자 그런 풍토와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외척이 될 수 없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이제 경쟁을 하게 되냐면 두 패로 나눠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붕당입니다. 우리 지금으로 치면은 여당 야당처럼 권력을 놓고 겨루는 어떤 하나의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 때, 이 선조 때 가서 이 살인이 두 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기 볼까요? 자, 그 계기는 바로 이조 전랑 문제였습니다. 이조 전랑의 자리를 누가 가질 것인지를 두고 두 명이 싸움을 하게 됐는데, 김효원이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심의겸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내용 자체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우선 김효원을 말하면 이제 과거를 급제해서 이제 능력을 인정받는 신하였는데 이조전랑이라는 자리에 임명이 선거가 되었어요. 근데 이조전랑이라는 건 뭔지 알아두면은 이조라는 게 여러분들 이호, 예병, 형, 공이라고 하는 6조 가운데 하나잖아요. 근데 이가 먼저 나온 이유는 가장 가장 중요한 부서가 됩니다. 관리 인사를 전담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 그래서 이조를 관할하는 가장 높은 직책, 관직이 바로 이조 판서라는 겁니다. 줄여서 이판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판 다음에 뭐가 오냐면 이조 참판이 옵니다. 참판 다음에 참의가 오고요. 참의 다음에 이조 전랑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조 가운데 서열로 따지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 되는 게 이조 전랑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그렇게 높은 관직은 아니에요. 문제는 이 이조 전랑이라는 건 되게 좋은 게 일단 이조 판서나 그 위에 사람들은 실무적인 내용들을 잘 몰라서 이조 전랑에 첨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조 전랑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조 전랑은요 3사의 관원들을 거의 다 임명을 할 수가 있고 또 자기가 나가잖아. 자기 어딘가 나갈 때 자기 후임자를 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조 전랑 자리를 가졌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나중에 뭐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같은 완전 이제 고위 관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최고의 어떤 그런 이제 고속도로를 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조 전랑 김효원이 천거를 받았는데 이것을 심의겸이 반대합니다. 왜냐면 에이 김효원 얘는 옛날에 그 훈구팡 놀았던 애잖아 라고 하면서 심의겸이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 김효원이 결국 이제 이조 전랑이 됐는데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아유 두고 봐 이렇게 했던 거지.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조 전랑 자리를 하고 물려주려고 할 때 이 심의겸의 동생이 누군가에게 천거를 받았습니다. 심충겸이라고. 그러니까 이 김효원이 얘를 또 반대한 거야. 아니 심의겸 이 사람은 원친척이 또 왕의 사돈 아니야. 너희들도 척신이잖아. 외척이잖아.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해요. 둘 사이가 점점점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효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뭉치고요. 심의겸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조금 어이없는 게 여러분들 김효원은 궁궐을 기준으로 어디 살았냐면 동쪽에 살았어요. 여러분 뭔가 좀 감이 오죠? 에이 설마 그래서 동인이겠어 했는데 그래서 동인입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김효원을 중심으로 했던 이 세력들은 동인이 되고요. 심의겸을 중심으로 했던 이들은 서인이 되는데 얘가 궁궐의 서쪽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기도 하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선조 때 이후에 살인 집권을 하긴 했는데 이 살인이 여기서도 조금 나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세력이 나뉠 때는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어떤 거냐면 급진적인 세력이 있고요. 조금 온건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 옛날 신진사대부가 급진파, 온건파로 나뉘었듯이 그리고 훈구와 살인으로 나뉘었듯이 이 살인파들도 급진파, 온건파가 있는데 동인은 조금 급진파적인 그런 세력들이에요. 서인은 조금 온건한 세력들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역사의 순리를 한번 보면은 급진파와 온건파가 싸우잖아요. 그럼 누가 이기는지 알아요? 무조건 급진파가 이깁니다. 그래서 동인이 이때 집권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동인, 서인으로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자 이때 집권을 누가 하냐면은 동인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집권을 했을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 아 얘들이 집권 세력이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동인이 이렇게 집권을 해서 쭉 이렇게 전개가 됐고 그렇다고 서인이 완전 몰락한 것은 아닙니다. 같이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쭉 전개가 되다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죠. 바로 여기서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이제 사건이 터지고 선조는 부랴부랴 의주로 도망을 치면서 자신의 후궁의 소생이었던 광해군에게 세자의 자리를 물려주게 됩니다. 자 광해군이 결국 이제 선조의 뒤를 이어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전후복구 사업까지 잘 진행을 한 다음에 왕이 되죠. 자 광해군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광해군이 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동인 내부에서 다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어떤 분열이었냐면 이 광해군은 후궁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후궁의 소생이었던 광해군이 에휴 왕이 될 자격이 있냐? 왕이 될 자격이 없어! 라는 쪽이 있고 아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능력으로 왕이 되어야 된다. 라는 쪽이 있었던 거지. 자, 동인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왕이 될 자격이 있다.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했던 쪽은 북인이라고 부르고요. 아니야. 왕이 될 자격이 없어. 라고 했던 애들은 남인이 됩니다. 그리고 광해군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누가 집권하게 됐을까요? 여기도 보면 얘들아 북인과 남인 중에서 급진적인 세력들은 바로 북인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북인들은 임진왜란 과정에서 의병장으로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발언권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래서 당연히 광해군은 북인에게 권력을 몰아줬고 북인이 집권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남인과 서인 얘들은 권력을 잃어버리고 북인이 독주를 하면서 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참 이제 역사가 조금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광해군이 참 밖에서 좀 시끄럽게 뭐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쌤이 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로 그냥 진행할게요. 잠시만요. 창문 좀 닫고 오겠습니다. 창문 좀 닫으니까 좀 덜 들리네요. 뭐 중간에 끊고 오면 편집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원테이크로 그냥 쭉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다 그냥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광해군이 집권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광해군은 전후복구 사업을 하고 뭐 중립 외교를 하면서 이제 이런 정치는 되게 잘했어요. 그러나 이 광해군의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후궁의 소생이었어.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내 왕위를 빼앗아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조바심의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여러 가지 신하들을 많이 죽이고 더군다나 자신의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살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쓰면 조금 이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선생님이 이게 물분필로 좀 쓸게요. 자, 여기서 이제 중립 외교도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전후복구 사업을 잘하긴 했으나 폐모살제라고 해서요. 어머니를 궁궐에서 쫓아내는 유폐시키는 폐륜을 저지르고 자신의 동생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유교 이념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다음 지금도 얘들아 이 받아들일 수 없는데 유학의 가르침을 가장 중요시하는 조선에서는 이 폐모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는 어느 정도 잘했으나 이 폐모살제의 그런 것들 때문에 민심 이반되고 양반들이 전부 다 이제 이 광해군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남인과 서인이 자 우리가 이때다 라고 하면서 얘들이 갑자기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폐모살제의 변을 자, 기점으로 해서 요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인조 반정을 일으켜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인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광해군 때 집권을 했던 북인들은요 인조 반정으로 완전히 이때 몰락을 해버리고 완전히 몰락을 합니다. 자, 더 이상 완전히 그러니까 더 이상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몰락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 북인에 반대하고
중립외교와 폐모살제를 반대해서 인조 반정을 일으켰던 이들은 바로 서인과 남인이었는데 이 서인과 남인이 여기서 이제 남인과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급진적인 세력은 그 전에 그러니까 인조 반정을 더 주도한 세력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주도했던 세력은 더욱더 많은 핍박을 받은 세력이기 때문에 바로 서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 함께 집권을 하긴 했으나 주도적인 것을 따지자면 서인이 주도를 합니다. 서인이 주도를 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쭉 다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들아, 인조 다음에 오는 왕이 바로 효종인데요. 효종은 둘째 아들로 또 왕위를 계승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효종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현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효종은 건너뛰고 현종 때 와서 이 남인과 서인이 사이가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둘이 같이 권력을 가지고 쭉 여기까지는 오는데 이 현종 때 와서 어떤 사건이 여기서 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예송 논쟁이라는 사건이 벌어져요. 예송 논쟁. 예송 논쟁 이게 참 예전에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는 예송 논쟁만으로 한 달을 배운 적도 있어요. 뭐 누가 나와서 뭐라 했고 누가 나와서 뭐라 했다. 막 그 당시에 이제 그 교수님 붕당 정치의 완전 전문가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붕당 정치만 1년을 배웠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이제 뭐 말을 하려면 다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까지 아주 상세한 것들은 크게 필요 없어. 그렇다고 이걸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최대한 정말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보세요. 현종은요, 효종의 아들이잖아요. 자,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효종이 죽었을 때 보세요. 효종이 사망을 했습니다. 효종이 사망을 했는데 이때 인조의 비, 그러니까 효종의 어머니가 살아 있었어요. 인조 비가 살아 있었고, 그러면 아들이 죽었을 때 어머니는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될까요? 라고 현종 때 논쟁이 붙은 거예요. 이해되나요? 상복이라는 거는 죽은 사람을 기리는 옷인데요. 옛날에는 최장 3년까지 입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을 다 3년 동안 입었던 게 아니라 어떤 등급에 따라서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아들이었던 효종이 죽었을 때 인조비, 그러니까 어머니는 상복을 며칠 입는 게 좋을까요? 이거 뭐 여러분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하고 이걸로 싸워?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싸웁니다. 남인과 서인이 의견이 달라져요. 자, 서인은 뭐라고 하냐면은 인조비는 효종이 죽었을 때 1년의 상복을 입으면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남인은요, 아닙니다. 3년의 상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죠. 뭐 1년은 뭐고 3년은 뭐고 이게 뭔 차인데 상복 그냥 입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교는 유학의 가르침을 아주 중요시하는 나라였고 그 유학의 표현 방법이 뭐 인사를 드리는 거나 상복을 입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법이라는 게 그 당시 하나의 정치 논쟁화 될 수가 있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1년과 3년이라는 의미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무슨 말인가 하니 효종 원래 둘째라고. 둘째. 왜 둘째가 이렇게 왕위를 이어받는지 궁금하죠? 이건 나중에 광해군의 전후 복구 사업에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 너무 길어서 다 말을 못해요. 어쨌든 인조의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로 효종은 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는 상복을 며칠 입냐? 원래 1년 입는 게 맞아요. 그럼 서인의 말이 맞구나라고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남인의 입장은 뭐냐면 아니 그거는 양반 사대부의 이야기고 왕의 경우에는 왕통을 이어받았다. 왕위를 이어받았으면 효종은 당연히 첫째가 되는 거지. 왜 둘째냐?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것은 곧 첫째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효종은 첫째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서인은 아니다. 그래도 둘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종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장자인 것이냐 둘째인 것이냐라는 것을 두고 볼 때 현종은 어느 쪽이 자신의 권위를 강화시키고 자신의 지지 기반을 삼는 데 더 좋겠어요. 아버지가 첫째이냐 둘째이냐. 그것은 당연히 첫째입니다. 첫째라고 불리는 것은 왕위를 정상적으로 이어받고 왕통을 그대로 계승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현종으로서는 자신의 권위가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종은 누구를 더 지지할 수밖에 없냐면은 남인의 이 3년설을 훨씬 더 지지할 수밖에 없죠. 얘들은 효종을 장자라고 보고 얘들은 둘째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종은 이것 봐라. 원래는 서인이 더욱더 이렇게 주도성 둘 다 권력을 가지긴 했지만 서인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서인이 더 큰 권력을 가졌는데 안 되겠다. 얘들 몰아내자 해서 남인에게 권력을 몰아주게 됩니다. 남인에게 권력을 몰아주게 돼요. 그래서 서인 남인의 공존이 이때 여기서 완전히 이제 붕괴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서인은 다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나면 되는데 또 복잡하게 여기서 또 숙종이 등장하게 돼요. 숙종. 자, 여러분들 조선시대 가장 로맨티스트 왕이라고 들어봤나요? 그 사람이 바로 숙종인데 예전에 뭐 동이라고 하는 드라마 여러분 아마 모를 거예요. 그 예전 드라마가 있어요. 숙종이 많이 드라마로 만들어졌던 그런 왕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뭐 세종대왕이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상 드라마로 가장 많이 만들어진 왕은 숙종이에요. 왜냐면 이 숙종 때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부부의 세계를 능가하는 완전 치정극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삼각관계 왕을 두고 벌이는 두 여인의 삼각관계가 정말로 어떤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게 막 그 치열하게 펼쳐졌거든. 그게 뭐냐면 이 숙종 때 장희빈이 있었고 인현왕후라고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을 놓고 숙종이 이 삼각관계를 벌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인현왕후였던 이 사람이 첫 번째로 왕비가 됐어요. 첫 번째로. 자, 그러다가 나중에 궁이었던 장희빈을 보고 이 여자다 해서 이제 숙종이 이거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정말 말할 수 있지만 조금 간단히 말하면 장희빈에게 또 홀려서 장희빈에게 나중에는 인현왕후를 내쫓고 장희빈을 왕비로까지 세웁니다. 그런데 이 숙종의 마음은 정말 갈대 같아. 자기 조왕지쳤던 인현왕후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다. 이게 지금 보이나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이 잘 안 보이네요. 잠깐만. 여기 있으면 장희빈이 1번 아닙니다. 다시 인현왕후가 1번 그 다음에 장희빈이 2번 권력을 잡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장희빈이 좀 지겨워지고 인현왕후의 그 옛날 종황지초로서 정말 자기를 잘해줬던 그런 생각이 나서 다시 인현왕후를 왕비로 세우고요. 심지어 장희빈을 사형목에서 죽여버려요. 안타깝죠. 정말 어마어마한 친형극 로맨스인데 이 안타까운 장희빈과 인현왕후를 두고 벌인 이 로맨스가 드라마로 많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장희빈만 만들어진 그 드라마가 선생님 알기로는 한 6번인가 7번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김태희 아나요? 깡의 주인공 비의 그분이 이제 마지막 장희빈이었어요. 그 김태희 씨가. 헛소리인데 아무튼 자, 근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숙종 때 벌어졌던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이 이야기를 그냥 로맨스적인 걸로만 이해를 해. 그래, 이 숙종은 여자를 그냥 갈아치웠던 망난이었어. 나쁜 놈.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숙종은 사실 굉장히 정치적으로 계략을 잘 세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것을 그냥 삼각관계로 생각하지만 이것을 정치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지금 인현왕후와 장희빈을 나눴잖아. 근데 이 집안을 한번 따라가 보면은 인현왕후 집안은 원래부터가 서인의 집안이야. 서인. 그리고 장희빈의 집안은 계통이 남인 집안이야. 그러니까 인현왕후와 장희빈을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사실 서인에서 남인, 남인에서 서인으로 다시 권력을 몰아주고 되찾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 남인이 권력을 잡고 숙종 때 오잖아요. 근데 이 남인들이 자기가 이제 권력 차지했다고 옛날의 그걸 잊고 숙종 때 함부로 합니다. 이게 또 사건을 말하면 되게 또 한도 끝도 없는데 이 숙종이 허목이라고 하는 이제 그 남인의 영수 최고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 우두머리의 생일날 야 내가 그래도 허목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해서 텐트를 빌려줘요. 텐트 여러분 텐트 그 차양막 치는 거 있죠 이렇게 기름 먹여서 치는 그런 거.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 나 빌려줄 테니까 가져와 해서 그 텐트 딱 가지러 갔는데 신하가 와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없는데요?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고? 그 어디 간 거야? 막 찾아보니까 야 이게 참 웃긴 게 이 허목이라는 사람이 왕이 빌려주기도 전에 내 가져갈게. 그냥 가져가 버린 거야. 이거 왕을 능멸한 거잖아요. 이게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것들 싹 갈아치우겠다. 라고 하면서 인현왕후, 그러니까 서인네 집안이었던 인현왕후를 자신의 왕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남인에서 서인으로 권력이 몰아서 가고요. 그리고 다시 얘들아 이 서인이 다시 권력을 주니까 보세요. 남인에서 서인으로 갔죠. 근데 서인 얘들도 또 뭐야 권력을 잡고 나서는 왕에게 잘 못하니까 이 남인 집안이었던 장희빈을 왕비로 맞아 들이면서 서인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인 다시 얘들이 집권을 합니다. 근데 얘들이 또 집권하고 나서 또 과거를 잊어. 또 왕을 업신여기면서 뭔가 얘들이 또 독주를 하려고 하니까 권력의 화신이었던 숙종은 이걸 두고 보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장희빈의 꼬투리를 잡아서 사실 불쌍한 여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데 그래서 장희빈을 죽이면서까지 남인의 권력을 몰아내고 서인에게 결국 권력을 몰아주게 됐던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남인에서 서인에서 서인으로 서인에서 남인으로 남인에서 서인으로 자꾸 국면이 전환되는 거 있죠. 국면이 전환된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환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숙종 때는요 이렇게 쓸게요. 환국이 단행되었고요. 환국 이것을 우리는 환국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을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 뺏었다가 하면서 하나의 어떤 이제 정치 집단을 자꾸 번갈아 가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숙종의 의도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환국 정치입니다. 자, 근데 얘들아 이렇게 환국 정치를 실시하게 되면은 결국 왕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왕권은 당연히 강화되는 거 아니야? 왕을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신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왕에게 뭐 이렇게 싸워싸워하고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참 웃긴 거는 궁극적으로는 왕권의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서인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이 서인들은요 그때부터는 독주와 경향을 보이게 돼. 왜냐면 이 과정에서 남인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서인을 대체할 만한 세력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서인 내부에서 다시 얘들이 분열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 지금 보이겠죠? 분열을 하게 되는데 남인에 대한 처우를 두고 조금 더 강경한 쪽이 노론이 되고요. 그래 좀 봐주자라는 쪽이 소론입니다. 당연히 강경한 쪽이 권력을 잡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론이 권력을 잡게 돼요. 숙종 때 중후반 이후부터 이제 완전 노론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얘들은 이때부터 이제 완전 권력을 사유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노론을 제어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노론 한 당이 모든 권력을 다 차지한다라는 의미에서 일당 전제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일당 전제화. 일당 전제화가 되면 궁극적으로는 왕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숙종은 왕권을 강화시키려 환국 정치를 단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왕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화된 왕권을 어떻게 해서든 강화시키려는 그 다음에 어떤 시도가 벌어지겠죠. 그것은 한 당의 권력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당의 권력을 나누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탕평정치라고 하고 그 다음 단원에 바로 이제 탕평정책, 영조와 정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제 잠을 좀 못 자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세요. 알겠죠? 정리해 볼게요. 여기 보세요. 자, 항상 어떤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은 분열한다라는 속성, 이걸 알아두십시오. 살인 권력을 잡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죠. 그리고 권력을 잡은 쪽은 항상 강경한 세력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강경한 세력은 동인이 권력을 잡고, 이게 광해군 때 가서는 분열된 이후에 북인이 권력을 잡게 됐죠. 자, 그러나 이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잘했으나 폐모살제의 변을 일으켜서 민심을 잃게 되고, 인조반정으로 등장했던 인조 때 가면 인조 반정을 주도했던 남인, 서인 이 둘이 권력을 잡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더 주도했던 쪽은 서인이었다는 것 알아두고요. 자, 그리고 이 둘의 공조는 효종을 거쳐서 현종 때까지는 잘 갔으나 현종 때 가면 예속 논쟁이 벌어진다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얘 둘이 같은 트랙으로 나란히 갈 수는 없는 거죠. 또 권력을 놓고 싸워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속 논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속 논쟁. 자, 남인은 3년, 서인은 1년이라고 했지만 왕권 강화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남인의 3년설을 현종이 지지를 하면서 남인이 이때 권력을 잡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서인이 이를 바득바득 갈겠죠. 그리고 이 남인이 숙종 때 가서는 이제 환국 정치를 이제 숙종이 단행을 하면서 남인에서 서인, 서인에서 남인, 남인에서 서인으로 갔는데 이 서인이 결국 다시 분열을 일으켰어요.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고 그 중에서 노론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일당 전제화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 진짜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거야. 정말로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유 진짜 뭐 이거 어떻게 하냐 싶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몇 번 보고 흐름을 파악하면 충분히 이 단원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 오늘까지 하면 이제 금요일이고 다음 시간 하는데 주말까지는 여러분 반드시 29차시 학습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아바바바 하는 이거 여러분들 들어주느라 참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